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잘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왜 잘 살고 있냐고요? 그건 저의 특별한 사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석인데 갈 시댁이 없어서 여유있게 사연을 쓸 수 있게 됐네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마다 정말 바빴거든요. 막상 시간이 생기니 심심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때 시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 전남편은 7남매 중 장남이었고요. 처음 결혼할 때 제 남편이 장남이라는 소식에 주변에서 얼마나 뜯어 말렸던지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제 전남편의 말발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혼을 진행했고 저는 그 집안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연애 중에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아버지만 계셨는데요. 워낙 무뚝뚝하신 편이라 연애 시절에는 좀 무서웠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세상 다정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 연배 정도 되시면 대부분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괴롭힘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고 하던데 저희 시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첫 이미지와는 다르게 제게는 항상 자상하시고 어쩌다 뵈러 가면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저를 챙겨주셨어요. 보통 시댁에 들어가면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한국 시댁의 풍경이잖아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집에 방문하면 커피 타주겠다며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연히 고맙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주시는 커피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엌으로 가서 괜히 시아버지 곁에서 도와드렸죠. 아버님, 제가 할게요. 제가 옛날에 카페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커피 되게 잘 타요. 가만히 있거라. 원래 며느리는 귀한 손님이 아니겠어? 괜히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저기 소파 가서 쉬고 있거라. 자꾸 이러시면 제가 시댁 오기 불편해요. 괜찮아. 내 딸 같아서 그래. 불편해하지 말고 좀 쉬고 있어. 금방 타줄 테니. 정말 자상하긴 하셨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줄곧 무시를 당하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평생 돈을 많이 못 버셨거든요. 줄곧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바닷일을 하며 돈을 벌면 시아버지는 늘 그 돈을 쓰는 입장이셨죠. 그래서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늘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면서 구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희 남편 포함해서 7남매 모두 시아버지를 멸시했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식들도 집에 잘 찾아오지 않고 명절 때나 가끔 찾아오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시아버지를 옆에서 보는데 참 제가 다 민망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늘 외로워 보이시는 시아버지가 안쓰러워 그동안 제가 자주 찾아뵈었어요. 아버님, 적적하지 않으세요? 항상 미안하구나.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님,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평생 하고 사세요. 내가 꼭 보답하마. 돈 벌어서 오마.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고 넘겼던 것 같아요. 사실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땅이 좀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다 보니 당장 현금화하기 힘들어 조금 빠듯하게 생활하실 뿐 팔기만 하면 평생 혼자서 쓰시기엔 충분했거든요. 비록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적지만 시아버지 노후까지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옆에서 보아하니 7남매는 하나같이 그걸 노리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남편을 포함한 이 집 형제, 남매들은 하나같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유독 이 집 남매들은 모일 때마다 돈, 하도 돈만 밝히니 나중에는 그 모습이 정말 정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도 남편의 형제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부모님 무슨 일 하세요? 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연봉은 어떻게 돼요? 였죠. 제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죠. 한마디로 사람을 볼 때 결혼정보회사에서 쓰인 외적인 조건들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7남매 모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달까요? 아무튼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위에서 형제끼리 너무 우애 좋은 것보다는 낫지 않냐며 오히려 더 잘됐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의 개인적인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7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친척들 모두 저를 맡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바람에 자연스레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죠. 친척들이 저를 길러주시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린 마음에 서글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육원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시는 것처럼 늘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부모가 있는 사람일 정도로 따뜻한 가족들의 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친척 중 그 누구 하나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받게 된 소정의 부모님의 유산 소식에 그제서야 친척들이 제게 연락을 했죠. 그러니 그 검은 속내가 그 당시 어린 저에게도 뻔히 보였기에 그 친척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혼자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막대하는 남편과 그 시동생, 시누이들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비록 돈은 못 버시지만 한없이 인자하고 자상하신 시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일찍 떠난 제 친아버지 같을 때가 있어서 더 좋아했죠. 사실 제 꿈 중에 하나가 든든한 부모가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커피를 타주는 시아버지는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가끔 남편이랑 다툰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제 남편은 늘 시아버지가 불만이었어요. 내 아버지지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능력해. 사실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먹고 살 수 있었겠어? 그러니 우리 집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그래도 아버지잖아.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어? 당신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하고 그래? 가족이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솔직히 아버지가 돈만 잘 벌었어도 내가 내 집 마련 걱정은 안 하지. 당신도 내 친구 상철이 알잖아. 걔는 지 아버지가 아파트며 자동차며 다 해주니까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우린 이게 뭐냐?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됐어. 우리가 잘 벌면 되잖아. 아버님이 우리에게 뭐 빚졌어? 꼭 집 해주셔야 할 의무는 없는 거야.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당신도 아버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당신이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아무튼 아버지한테 코딱지만한 재산이라도 남은 건 첫째인 나한테 물려줘야지. 당연히 그러실 거야. 당신 아버지하고 사이 좋으니까 그건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 달라고 해. 아버님이 물려줄 재산이 어딨어. 그리고 그러면 시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냥 아버님 알아서 하시게 강요하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아버지 땅 있잖아. 그 땅 팔면 그래도 우리 10년 생활비는 거뜬하지. 난 요즘 아버님만 보면 좀 마음이 쓰여. 자식들이 대놓고 앞에서 돈 얘기 꺼내는데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제발 아버님 앞에서 돈 말고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안 돼? 우리가 괜히 그러겠어?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나같이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남자 5명에 여자 2명. 그렇게 7남매인 저희 남편의 남매들은 어렸을 적부터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서로 양보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남매라면 서로 좀 위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가령 형이 열심히 해서 동생들 학비 대주거나 밥상머리에서 고기 반찬 양보해주거나
듣자하니 남편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매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은 어김없이 명절이었어요. 명절이 유일하게 7남매가 모이는 날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힘든 소리를 잔뜩 하곤 했죠. 저는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혼났어요. 보통 추석이나 설날 때 명절 음식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밥 먹다가 항상 체해서 오히려 살이 쭉쭉 빠졌죠.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아니면 싸움을 하는 건지, 시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작은 땅 하나로 서로 신경전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살벌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며느리 구실을 하게 됐을 때쯤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다 같이 모였는데 평소 전쟁보다 더 큰 대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전에는 싸워도 말싸움에서 그치거나 조금 더 심하면 밥상 뒤엎는 걸로 끝났는데 그날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것이죠. 처음 시작은 제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었어요. 야 임마, 네가 우리 집에 한 게 뭐가 있어? 그럼 형은 한 게 있냐고. 허구한 날 집에서 돈이나 타갔으면서. 지금 아버지 명의 땅도 형 거라고 생각하지? 웃기시네. 이미 형은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러니 꿈 깨. 건방지게. 너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 어디서 형 거를 넘봐?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땅 그거 누구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형 노릇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여지껏 우리 7남매 가운데 형한테 가장 많이 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설마 또 형한테 다 물려주시는 건 아니죠? 재산 얘기만 나오면 7남매가 모두 일어나 서로를 핥히곤 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싸움이 크게 번졌습니다. 남매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추석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끔찍했어요. 7남매가 몸싸움까지 벌였거든요. 제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 서로 주먹을 날리고 피를 본 후에야 결국 싸움이 멈췄죠. 제가 경찰 부른다고 말리지 않았으면 그날 정말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을 정도로 크게 싸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7남매를 모두 한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집을 나가기로 했다. 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는 지인이 일 같이 하자고 해서 가려고. 기필코 돈을 벌어올 테니 연락하지 말거라. 내가 여태껏 가만히 있었다고 쓸모없어 보이지?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신경 꺼라. 무슨 일 하시는데요? 글쎄 신경 끄래도. 시아버지의 충격 선언에 7남매는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내심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하는 마음도 내비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결심이 걱정됐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 나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말리려고 했는데 7남매 모두가 동의하는 바람에 시아버지의 의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날 시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싶어서 시댁에 갔더니 글쎄 시아버지께서 밤중에 사라지고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아버님이 없어지셨어. 나간다고 하셨잖아. 냅둬. 그래도 갑자기 나가셨잖아. 걱정 안 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아버지 찾는다고 나서지 말고. 알아서 잘 사실 거야. 그렇게 7남매의 외면을 뼈저리게 느낀 시아버지는 결국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무뎌지더라고요. 생활력 강한 분이시니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겠지 싶었죠. 부인 없이 혼자 10년 넘게 살림 잘하며 사셨던 분이라 사실 걱정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7남매는 명절 때마다 모여서 시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또 싸웠어요. 네 거니 내 거니 하며 다투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서로 꼴 보기 싫으면 만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명절에는 꼭 다 같이 모이곤 했는데요. 서로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하다가 어김없이 누군가 시비를 걸고 그 시비에 반응하고 점점 불길이 세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주제는 하나같이 돈이었고요. 제가 봐도 정말 신기한 남매였던 것 같아요. 다들 살고 있는 인생도 각자 달랐는데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혼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 시동생도 있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교회 선교사로 일하는 시동생도 있었고요. 신호 중 한 명은 서울대 나온 남편과 결혼해 잘 살다가 결국 불륜을 저질러서 소송을 당하고 말았죠.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나요? 사는 게 척박하니 서로를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사실 아이를 낳지 말자고 약속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죠. 요새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최소 억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자체가 사치였죠. 그래서 일찌감치 딩크를 선언하고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 없이 몇 번의 추석을 보냈습니다.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네요. 문득 시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보, 아버님한테 연락 없었어? 잘 살겠지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없으니까 연락이 없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인 건 몰라? 아마 우리를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허약한 몸 굴리며 돈을 버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참 측은하더라고요. 고되고 힘든 일을 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칠남매는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연락 하나 없이 돈을 벌었으니 자식들에게 떨어지는 게 있겠지. 설마 5년이나 벌었는데 적게 벌었겠나 생각하며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형, 아버지 돌아오시면 내가 모실게. 혼자 못 사실 거잖아. 됐어. 네가 뭘 모시냐? 와이프 있는 내가 모셔야지. 네가 아버지 밥이라도 해줄 수 있겠어? 분명 둘이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염두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모시면 재산은 자연히 자신들에게 올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5년 만에 등장한 시아버지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추석이었어요. 서로 사는 게 바빠서 2년 동안 모이지 않다가 오랜만에 추석 때 전부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할 일 없어서 술을 마시고 있던 때였어요. 저는 술상을 차렸고요. 평소보다 화목한 분위기였던 게 기억나요. 한창 서로 말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달시킨 게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웬 거지꼴을 한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며느라, 나다. 아버님? 그래. 머리는 잔뜩 길러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손톱은 새까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5년 내내 신었는지 앞코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5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지꼴이었어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들어가고 싶구나. 너무 힘들어. 그럼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칠남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버님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칠남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칠남매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들아, 애비 왔다. 그런데 꼴이 왜 그래요? 그게 말이다. 바닷일 시켜준다고 하길래 덥석 물었더니 글쎄 그게 염전 노예지 뭐냐. 그래서 거기서 돈도 못 받고 일하다가 겨우 탈출했어.
그런데 나더러 일을 못했다고 그 값을 내라지 뭐냐. 어쩔 수 없이 땅 팔아서 빚 갚았지.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땅을 팔았다고요? 미쳤어요? 제일 크게 소리를 지른 사람은 둘째 시동생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표정을 하더니 어떻게 그걸 팔 생각을 하냐고요? 하고 나무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 못난 애비를 둬서 너희가 고생이 많지. 결국 돈 한 푼 못 쥐고 돌아오게 되었구나. 면목이 없어. 그걸 팔면 어떡하냐고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애비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럴 거면 왜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더러 뭘 어쩌자는 건데요? 누가 나를 좀 돌봐줄 수 없겠냐? 시아버지가 그 말을 꺼낸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거렁뱅이로 돌아온 시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린 안 돼. 입이 두 개인데 어떻게 아버지까지 모셔? 게다가 우린 외벌이라고. 혼자 벌어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때 둘째와 셋째가 일어나 따졌어요. 그게 내 알 바야? 돈 좀 주고 있으면 지가 모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싫어? 진짜 비겁하다. 비겁한 건 너야, 이 자식아. 아버지는 네가 모신다며. 어? 난 절대 안 돼.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아버지까지 모시냐고. 난 애가 딸렸다, 이 자식아. 와이프 없이 애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쪼달리는데. 그러게 누가 애를 싸지를 해? 이놈이 진짜. 칠남매는 모두 시아버지를 모시기 싫다며 싸우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기도 전에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정은 오죽할까 싶어서 시아버지를 얼른 방으로 모셨어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하는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갑작스러워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구나. 그렇지 않아요. 일단 쉬고 계시면 제가 저녁 차릴게요. 다들 오랜만에 아버님 뵈서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일단 짐 좀 풀고 계세요. 진이야. 네? 고맙다. 이런 못난 사람을 챙겨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아버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잘난 집구석도 아닌데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아니에요. 아버님같이 좋은 시아버님 만났잖아요. 시아버지는 제가 저녁을 차리기도 전에 잠이 드셨어요. 어찌나 쿨쿨 코를 고시던지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잘 주무시라고 문을 닫아드리고 나오는데 칠남매가 웬일로 둥글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집와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는데 정말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휴게소가 괜찮아. 좀 멀리 가면 사람도 없고 외진 곳이라. 그래. 그럼 거기로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거야 일사천리지. 집 팔고 나머지 재산 정리해야지. 똑같이 7등분으로 나누는 거다. 당연하지. 근데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돌아올 면목이나 있겠어? 나라면 알아서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 우리한테 해준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알아서 살아야지. 그리고 요새는 나라에서 노숙자들 쉼터 같은 데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사실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한 그게 맞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불러 방으로 들어갔죠. 대체 무슨 작정이야? 휴게소가 뭐고 재산은 또 뭐고?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설마 아버님 휴게소에 버릴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 그거 범죄야? 그런 거 아니래도. 그리고 우리 남매들끼리 내린 결정이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안 돼. 절대로 안 돼. 당신 쇠고랑 찰 수도 있어. 사람 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서 그래? 지금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 그러지 말자고 당신이 먼저 말해. 장남이 돼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어. 알았어.
나도 아까는 좀 화가 나서 막 말한 거야. 당신 말대로 할게. 아무튼 내일 꼭 말려. 알았지? 대답해. 그렇게 칠남매의 도발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버리는 게 어디 쉽나요? 설마 했죠. 하지만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까지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혹시나 어제 말한 대로 아버님을 휴게소에 버렸을까봐 혼자서 발을 동동 굴리며 남편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가 되어서야 남편과 남매들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은? 집에 가자,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님은 왜 안 오시는데? 거참, 짐 챙기려도. 남편은 급히 집에 돌아가자며 저를 재촉했고 저는 시아버지의 행방이 궁금했어요. 안 가겠다는 절 억지로 차로 밀어넣고 그대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걱정되어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대체 아버님 어디 있는데? 여보, 나는 우리 둘이서 잘 살면 그만이야. 당신도 그렇잖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알아서 잘 사실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스러워. 아버지 일하러 가셨어. 본격적으로 바닷일 해보시겠대.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 일절 말 한마디 없이 어디 가실 분 아니셔.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랑 남매들이 버렸잖아, 휴게소에. 어디야, 거기? 일하러 가셨다니까. 당신은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데? 설마 진짜 아버지를 버릴 것 같아? 남편은 딱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칠남매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자꾸 떠오르면서 시아버지가 버림받았다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도 있었어요. 시아버지 없으면 저도 힘들 일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면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저의 어릴 적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친척들이 저를 거부했을 때의 그 기분이 자꾸 생각났어요. 믿었던 가족들에게 모두 손절당하고 버려진다는 그때의 그 기분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그 순간이 제 인생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시아버지 모습에서 자꾸 7살 때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일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나이 드신 분을 길바닥에 두는 건 너무 아니잖아요. 아무리 물어도 남편이 잡아떼길래 제가 직접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에 무작정 제일 가까운 휴게소부터 찍어서 운전했어요. 서툰 운전 실력이라 많이 긴장되긴 했지만 그날을 계기로 운전을 마스터한 것 같네요. 사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잘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주로 위치를 찍기 때문에 기록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휴게소를 하나하나 들리자니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블랙박스 기록은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기록을 살펴보니 강원도에 있는 한 휴게소에 멈췄다가 거길 기점으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길래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휴게소에 앉을 만한 곳을 쭉 둘러봤는데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복지사 같은 분이 저희 시아버지를 발견해서 센터에 데려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사악한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휴게소 식당이며 화장실까지 모조리 뒤지며 시아버지를 찾았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저 멀리 전봇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글쎄 실루엣이 딱 저희 시아버지인 거예요. 칠남매가 휴게소에 다녀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날 시점이었는데 아직도 그곳에 있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부르자 시아버지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드셨고 저를 보셨어요. 며느라.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난 괜찮아.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게 간만에 벌초를 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지. 괜히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끼리 갔는데 글쎄 휴게소에 들리더니 나더러 화장실을 다녀오래. 다녀왔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냐. 아버님,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날 버리고 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감쪽같이 사라진 걸 보니 버림받았단 걸 깨닫게 되었지. 정말 그동안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아버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일단 뭐 좀 드세요. 지금 배고프시죠? 제가 차 안에 먹을 거 좀 챙겨왔어요. 저는 차 안에서 대충 음식을 몇 가지 꺼내서 시아버지 앞에 차려드렸어요. 명절 때 했던 음식을 전부 싸왔거든요. 음식을 허겁지겁 먹던 시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돈을 벌길 잘했지. 우리 며느리한테 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땐 시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 위로 가방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전봇대에 걸려있던 시아버지의 배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서 살짝 안이 보였는데 글쎄 5만원짜리 지폐가 수북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번 돈이지. 아버님이 번 돈이요? 그런데 왜 돈 없다고 하셨어요? 바닷일 하면서 사귄 동료한테 내가 자식들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한번 거짓골을 하고 자식들 앞에 나타나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 보는지 아버지로 보는지 딱 알아볼 수 있다면서.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날 애비로 생각하겠지. 설마 돈 없다고 쫓아내겠나 싶었는데 그보다 더 할 줄은 몰랐지. 아버님. 진이야, 내가 믿을 사람은 너뿐이구나. 같이 돌아가세요. 다들 기다릴 거예요. 후회하고. 아니, 그놈들은 이제 가족도 아니야. 내가 지들 생각해서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돈 벌었는데 어떻게 나를, 애비인 나를 이렇게까지 버릴 수 있니? 시아버지는 상처가 꽤 되었는지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타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기술 하나 없었던 시아버지께서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던지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나가서야 그제야 일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늘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니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하셨을 거예요. 효심 테스트를 해보려다가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인데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며느라, 날 챙겨준 사람은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이걸 너에게 주마. 시아버지가 저에게 내민 가방 안에는 딱 봐도 억대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전부 시아버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적어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버셨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버님, 전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큰 돈을 받아요. 왜 받을 수 없다는 거냐? 저는 아버님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날 찾아왔잖냐? 하지만 저는 아버님 자식도 아닌걸요.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상처받으신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받을 자격 없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나중에 내 장례만 좀 치러다오. 이미 버림받은 몸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받아다오. 나는 늙어서 돈 쓸 데도 없구나. 일단 일어나서 차에 타서 몸 좀 녹이세요, 아버님. 저는 일단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와서 기겁하며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여길... 이 애끼 배은망덕한 놈아, 돈 없다고 아비를 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로 가버리셔서 한참 찾았잖아요. 찾기는 개뿔.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한테 물려줄 돈 땡전 한 푼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돈 없잖아요. 저는 또 돈 없다고 아버님을 무시하는 남편의 모습에 얼른 그간의 전후 사정을 말해주었어요. 휴게소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아버님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큰 돈을 모았는지까지도 모두 설명했죠. 그러니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태도를 바꾸며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몰랐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필요 없다. 오늘 하루만 자고 내일 집에 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애초에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속이는 게 어딨어요, 네? 너 같은 놈은 천벌 받아도 싸. 죄송해요, 네? 근데 고의는 아니었어요. 애비 갖다 버린 게 고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듣기 싫어. 시아버지는 정말로 딱 하루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나가시더니 살던 집을 처분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찾아올까봐 일부러 옮기신 거래요. 그러니 남편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찾으러 갔어? 같이 갔어야지. 아버님 일하러 가신 거라며. 그래서 찾지 말라며. 내가 말했으면 당신이 나 보내줬겠어? 그거야... 답답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건 몰라? 나 이번 계기로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낳아준 부모를 버릴 수 있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고려장을 내가 직접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 당신은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됐어?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당신이 아버지한테 얼른 재산 좀 달라 그래. 당신 말은 잘 듣잖아. 우리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암만 생각해도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내가 부모 버리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내가 얼마나 버림받는 거에 상처가 있는지 알면서 그런 짓을 해? 여보, 그거랑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 다른 게 뭐야? 가족 버리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예전부터 조금씩 질렸던 것 같아. 당신이 형제들이랑 돈 때문에 싸울 때마다, 사람을 돈으로 볼 때마다 적응하기 힘들었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당신이 이런 짓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헤어지자. 우리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맞아.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 사람과 이혼에 대해서 아마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감싸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돈 없다고 자기 부모를 버리는 남자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일을 계기로 완전 정털려서 이혼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던 그 사람은 막상 저랑 이혼 소송까지 번지자 태도를 확 바꿔 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위자료는 어쩌고 저쩌고 1원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한 번 더 질렸네요. 그 후로 역시나 소문을 듣고 신우와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러지 말고 빨리 알려줘요. 지금 어딨냐고요. 저도 몰라요. 혼자 계시고 싶어 하세요. 형수, 우리 형이랑 이혼한다면서요? 지금 우리 아버지 유산 가로채려는 겁니까? 그럴 건 아니죠? 그만 좀 하세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 솔직해집시다. 형수, 우리 아버지 살살 꼬셔서 우리한테 재산 못 물려주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형수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겉으로는 순수한 척, 돈 안 밝히는 척 하더니 결국 유산 차지하는 겁니까?
말 바로 하세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무튼 빨리 알려줘요. 아버지 어디 있는지. 칠남매는 끝까지 저에게 진상을 부리더니 결국 이혼을 끝으로 인연을 끊었네요. 그 후로 저는 시아버지였던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챙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도 친척도 없는 저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기어코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꼭 장례만큼은 치러달라고요. 그걸로 됐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이 계신 곳을 찾아뵙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반기시며 우리 딸 왔냐 하십니다. 아버님도 참 독하신 게 3년이 지날 때까지 자식들에게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자식들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핏줄인데. 됐어. 이미 인연이 끊어진 거 억지로 붙여봐야 뭐 하겠냐. 사과하고 싶대요. 글쎄 안 보고 싶대도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야. 배은망덕한 놈들. 아버님이야 워낙 살림꾼이셔서 혼자서 반찬도 잘 해드셔서 제가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가끔 가서 얻어먹고 올 정도예요. 가끔 통화하면 바쁜데 뭐하러 통화했냐 하시며 서둘러 끊어버리십니다. 괜히 미안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아버님은 가끔 제가 찾아가면 벌떡 일어나셔서 커피를 타주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들어보니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좋아하시던 술도 끊으셨다고 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 잘 못 가지만 그전에는 따로 가서 PT도 받으셨죠. 최근에는 동네 마음 맞는 동년배 친구분들이랑 테니스도 가끔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골프도 배우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테니스로 만족하신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의 모습은 늘 자식들 눈치 보면서 기죽어 사시는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아버님처럼 나이 드는 게 소원이에요. 제 전남편이랑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혼할 때 계산기 두드리며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할 땐 언제고 꼭 술만 마시면 미련이 아직도 남았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면 항상 구구절절하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역겹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의 실체를 다 알았기에 지금 이것도 다 생쇼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쾌하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 사는 곳까지 찾아오길래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니 그제서야 겁을 먹고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혹시 몰라 번호를 바로 변경했고요. 따지고 보면 능력도 인물도 변변찮은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뭐가 좋다고 매달렸는지 이제야 콩깍지가 벗겨진 것 같네요. 사실 소꿉장난으로 어렸을 때 가볍게 사귄 경험 빼고는 진지하게 남자를 만난 게 전 남편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이래서 놀아본 여자들이 오히려 결혼 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나이라서 재혼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당분간은 연애가 아닌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혼 후에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작은 공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원래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적성에 잘 맞았어요. 다행히도 클래스가 입소문이 났는지 수강생이 꽤 온답니다. 작은 꿈이 있다면 그 공방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데요. 혼자 살면서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삶도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이 다가오니 문득 칠남매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아마 비슷한 집안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추석 풍경은 어떠신가요? 저는 간만에 휴일이라 집에서 사연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추석은 별탈 없이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